정부가 앞장서서 장구치고 북치고 그렇게 밀어제낀 결과 이 가계부채가 3분기에 1,9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수 언론조차도 부동산 연거래 건을 가계부채 1,900조 돌파 신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그래서 가계부채 안에는 생계형 부채도 있고 주담대, 즉 집을 사면서 담보 맡겨서 빌리는 것도 있을 건데 지금 이렇게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지고 3분기 잔액이 1913조 8천억이 된 것은 이것은 연끌 부동산 투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2분기보다 18조 늘면서 3분기에 총 35조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면 흔히 7, 8, 9 이 3개월 동안에 부동산 투기가 엄청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줄어들던 이 가계부채가 지금 대거 확 늘어났는데 자, 이 가계부채는 금융사에서로부터 받은 대출과 또 카드 사용 금액, 판매 신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주택담보 증가폭이 결국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3분기에만 19조 4천억, 20조 가량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12조 1천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집값을 올리면서 사람들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도록 꼬드긴 거죠. 자, 국토부는 윤 정권 2년 반 동안 불합리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자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시킨 국토부가 부동산을 안정시켰다고 자자찬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집값이 이렇게 뛰어 올라서 과거에 문재인 때 집값, 노무현의 집값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올랐지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이 정권의 무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하락세가 더 이어질 수 있도록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조절해야 되는데 오로지 이 정권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하기 위한 정책자금 대출과 또 더 나아가서 부동산 PF 살리고 건설사 살리는 데만 집중했지요. 그래서 부실 PF 정리를 미루면서 건설업이 자정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조 이상의 이 저금리 주택 자금을 갖다가 정부가 신혼이니 신생아니 하면서 막대한 유동성을 집 사는데 공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 돈을 바탕으로 집을 사는데 연끌을 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3분기에만 은행주택담보대출이 23조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위 10%와 하위 10%의 집값 차이가 40배가 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 지금 저소득층이 주로 많이 사는 동네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노도강, 금강구 같은 서울 변두리 이런 일대에서 여당의 보수 정당의 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윤 정권에서요 분배나 복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거의 실종해 버렸고 외노자 수익 같은요 이 대기업의 회장님들이 박수칠 이야기만 주로 했지요. 그래서 중하층, 노동자층, 자영업자층을 지금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부동산 폭등에서 나오는 거고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에서 나온 겁니다.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했던 철저하게 부동산 개발을 중국 전역에서 벌어지게 만들었던 중국 정부가 그야말로 눈덩이 부채 수백만 가구의 미분양 주택으로 지금 골치를 앓고 있고 이 부동산 부양 정책이 그야말로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 없이 경단위에 숨겨둔 부채로 이어지면서 중국 경제가 무너지고 그 결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하청에서 묻지마 살인이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기껏해야 얼마 전에 부동산 시행업자가 3% 자기 자본으로 한다. 이 자기 자본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결국은요. 이런 거를 가지고 강조해봤자
결국은 시행업자, 건설사 또 금융사 간의 유착에 의해서 지금처럼 또 반복될 거예요. 2011년인가 저축은행 사태 때 그때 얼마나 많은 건설사가 넘어질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IMF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럼에도요, 절대 안 고치지고 다시 돌아가요. 그거는 이 구조적인 부패 커넥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부가 이런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장려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면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이후에 누가 나와도 보수 정권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요, 중앙일보 보면 중산층의 집이 사라져간다. 미국식 포용주택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제주대 경제학과 정수영 교수가 발표했어요. 용적률 높이고 싸게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지자체가 주도해서 건설사와 협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같은 경우에 이 포용주택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조치를 주정부가 해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온갖 인센티브를 주게 만들었고,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도 건설업체 등과 협력해서 전체 주택 20% 중 중위소득인 50에서 120%의 가구가 주택을 구매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용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 중위 가격의 주택이 사라지고 남아있는 것은 싸구려 집과 아니면 아주 비싼 집만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 자기 소득으로 충분히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포용주택 정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31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아예 포용주택 프로그램이라고 명백하게 해서 이재명처럼 뭐 평당 1,000만 원으로 판교 노동자들이 살게 대장동을 개발한다 해놓고 2,700만 원 받아먹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고 전체 주택 중에 한 20%까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그중에 임대주택을 넣는 것처럼 미국에는 이런 임대주택이 아니라 중위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을 100개 지을 때 150채를 짓게 해서 그중에 30채를 이들에게 즉 합리적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원가주택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 원가주택을 주장해도 외면하고 보수가 이렇게 가면요,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나와도 선거 못 이깁니다.